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께 신년회견을 갖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치권 하디씨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이제 총선이 100일 남았네요. 네. 이른바 D-100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치권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식 취임을 했고 그래서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신년사로 대치를 했고 그동안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초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기라든가 장소, 형식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기자회견을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1월 한 중순쯤에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작년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번 하고 안 했거든요. 그 도스태핑 사건이 나죠. 뭐 한마디만 하면은 꼭 뒤집어 가지고 뭐 억지로 쓰고 왜곡 보도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사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국민하고 소통 아니겠어요? 기자회견이라서 기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할 말이, 대통령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언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살려서 대국민 좀 설득, 좀 나서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냐.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리인이거든요. 국민들이 뒤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통을 중단하면 안 되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업무 중에 한 80% 이상이 국민하고 소통이었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국민하고 소통을 중요시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은 그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지적을 받고 있는 게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독단도 아닌데 그 설명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홍범도 장군 흉상이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육사에 그분이 뭐 그 독립운동 됐지만은 그 우리 독립투사들을 학살했다는 혐의도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진상조사도 하고 또 육사나 국방부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려는 노력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치워 뭐 이런 식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단적이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저는 설명할 게 많다고 봐요. 여러 가지 뭐 국정 개혁 문제 여러 가지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또 핸드백도 있고 또 특검법도 있고 또 야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저는 설명할 게 뭐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한 거는 설명하고 또 잘못한 거는 털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신년 기자회견하면은 그 해의 대통령이 이끌어 나갈 국정 운영 방향이랄까 주요 내용들을 소상히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내일 28일이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이 이른바 통과가 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고 또 총선 전국의 가장 핫 이슈가 안 되겠습니까? 뇌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정 전반에 관한 설명도 중요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사실 여론에서는 뭐 조사하면은 다들 하는 게 좋다고 또 대답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검이 적용이 되면은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걸 일일 브리핑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왜곡된 거를 좌파 변호사나 출신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는 하되 그런 여러 가지 설명 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뭐
김 여사에 대한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네. 거부권만 이렇게 행사를 하면은 제 식구 감사기라 할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야당의 공격 프레임에 빠지는 거죠. 딱 빠지죠. 뭐,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아바타라는 식으로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을 보호하려고 거부권 했다. 이렇게 또 그 공세에서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끊어야죠. 예. 나는 그 문재인 정권 때 2년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다. 예. 근데 자연인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저렇게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특검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부당한 거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예. 그렇지 않을 경우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공세가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정부와 여당은 이 당정 고위 회의를 통해서 네.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것은 총선적 흠집 내기다. 이게 대통령실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자기가 언제 감옥 갈지 모르니까 하루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재판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국면을 탈피하려고 비겁하게 대통령 부인을 건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네. 두 사람이 정말 콤비를 잘 맞춰서 네. 이 특검법 난제를 푸는 네.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 두 분이 정말 콤비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네. 판단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어제 비대위원장 취임하는데 역대 비대위원장 당대표 뭐 그 연설 중에서 난 저렇게 짧지만 감동적인 말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예. 아주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예, 운동권 정지 청산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친윤, 중진, 당신들도 희생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본인도 불출마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도 비례대표도 안 나겠다. 그러니까 우리 혁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민 후사다. 국민이 우선이다. 아주 메시지가 좋죠. 또 386 세대가 나이 먹어서 486, 40대가 되면 486이고 50대가 되면 586이고 60대에 되면 686이 되도록 국민의회에서 군림하는 운동권 정지 청산해야 된다. 아주 그것도 뭐 말이 아주 훌륭한 말이죠. 또 당정 관계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하고 대통령 할 일을 하면 된다. 뭐 눈치 보고 하냐. 그건 저는 앞으로 이거 평범한 말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기 같은 거 볼 수 있는 그런 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비서실장도 1975년생 김영동 의원, 초선 의원을 임명한 거 보면은 앞으로 세대 교체 또 공천에서 과감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순한 뭐 미사여구로 화려한 게 아니라 어제 한동훈 장관 얘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아주 그 대단한 저는 연설이었다고 봐요. 중간중간 박수도 많이 나왔는데 아주 연설이 힘이 있어요. 그런 말도 어제 되게 재밌더라고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처칠 말이잖아요. 처칠의 말을 그렇죠. 인용을. 대부분 불안감만 갖고 있지 뭘 할 용기는 안 내잖아요. 요전에 왜 예비 고1 여학생한테 선물로 준 모비딕이라는 책에 그것 나오잖아요. 원하진 않지만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나서는 용기 뭐 그런 걸 많이 강조한 책이거든요. 어제 취임사에 보면 모비딕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의 심리 뭐 그런 것까지 저는 상당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돌의 그 서태지의 노래도 일부 인용을 또 한 것도 역시 젊은 세대답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참신한 감각이고 에헴 하고서 뭐 밑에 그 되게 대표나 그 글 써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당에서 말씀 자료, 말자 그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말씀 자료를 줄여서 말자 담당이라고.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쓴다. 이렇게 해서 직접 작성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 이 3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뭐 분명하죠. 뭐 말로 애매한 말로 뭐 통합이니 뭐 이런 그 말 안 하고 분명히 우리 비대위가 해야 될 방향 뭐 이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한 뭐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자룡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조자룡이가 유비 그 자기 리더 왕 그 부인하고 애를 구하려고 그 장판교 전투인가요? 단독으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혼자서 거기서 애 구하고 나오잖아요. 삼국지 중에서 관우나 장비는 목 잘려서 죽었어요. 비명 행사했어요. 근데 이 조자룡은 제수명을 다 살았답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 그때 유비가 그 오나라 공격 그 후유증으로 사실은 그 초기 망했거든요. 그때도 그 반대하는 간언을 올릴 정도로 그 굉장히 훌륭한 어떻게 보면 장군을 꼽죠. 좋은. 그래서 대통령은 삼국지로 말하면 약간 장비 같은 성격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불쑥 얘기하거든요. 불쑥. 그런 직진하는 스타일이.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장비가 극장에 조조 할인 써 있어서 극장을 때려 부셨다잖아요. 왜 조조만 할인해 주냐고. 그럴 정도로 우리 윤 대통령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쿨하고 이 사나이답고 이런 점이 있는데 말을 거두절미하고 그냥 직진을 해버려서 가끔 오해를 사거든요. 그런 점을 그 조자룡,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저는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그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A4 용지에 들고 그 자료 보니까 종이가 귀퉁이가 다 다뤘더래요. 하도 그걸 오래 읽고 수정하고 그래가지고 다 다뤘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성의를 다해서 쓴 그 메시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취임사 내용이 좀 닥치고 공격 뭐 이런 성격도 조금 있어요.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닥치고 공격. 그래서 축구로 말하면 3골 먹더라도 4골 넣겠다. 뭐 이런 또 그런 공격 축구 뭐 이런 스타일을 보여서 좀 전투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어요. 하지만은 자신을 던져서 나 불출마하고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공천혁명을 이루겠다. 그렇죠. 뭐 이런 뜻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내가 연연하면 안 된다. 옛날에 문재인이도 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불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하면은 아무래도 사각기거든, 사각. 나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뭐 비겁하게 뭐 안 나가느니 뭐 어쩌고 하지만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민주당에서 어떠고 했을 겁니다. 이재명 아마 커피 머시다가 잔 떨어뜨렸을 거예요. 청사 안 하고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보면서 안중근 의사가 왜 감옥에서 쓴 글 있잖아요. 그 견리사의 견리수명. 이익을 보면은 의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급에 빠지면 내 목숨을 바친다. 견리사의 견리수명. 왜 안중근 의사 유목에 있잖아요. 부산 남산에 가면 거기도 있고 부산 동아대에 그 보관한 보물로 지정된 거예요. 그런 정신이 저는 담겨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물론 뭐 부딪히고 뭐 쉽지 않죠. 사실 당정 관계라는 게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사람 관계인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희생이라는 건 자기가 던지면 되지는데 관계라는 거는 상대방과의 관계거든요. 그 현실에서는 가끔은 좀 이유 극강이라고 좀 부드러운 게 또 강할 수도 있고 상선약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이 제일 강하다. 물처럼 흐를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강약을 좀 조절하면서 이 정치 흐름을 잘 타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설득이 되고 또 총선도 승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강하게만 나가다가는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남 의원들 뭐 다선 의원들 쌍물갈이 하지만 또 현실에서 가면은 지역구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서는 예를 들면 그 강릉의 권성동 의원 뭐 윤핵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분은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분 빼고 딴 사람이 가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갈이라는 네. 것은 지금 하려는 것은 1+1을 하려고 물갈이를 그렇죠. 하는 더 건데 하려고 하는 마이너스 1이 되버리면 곤란하지 가서 않습니까? 떨어지면 안 되죠. 네. 민주당이 당선돼 버리면은 그런 지역 같으면은 바꾸면 안 되죠. 옛날에 황교안 대표 종로 가서 괜히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지는 건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 뭐 5선인가 그렇죠. 국회부의장까지 하고 예. 공주, 부여, 청양 이쪽인데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한 사람하고 서로 이기고 지고 막상막합니다. 예, 막상막하죠. 근데 아마 다른 사람이 정진석 의원 대신에 갔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역구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천 혁명이라는 대의를 유지하되 지역별로 특성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 이순신 장군처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영랑대첩에 그 율돌목 조류 흐름까지 연구해가지고 전투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돌파 날 따르라 하고서 원균 장군은 졌잖아요. 원균 장군도 애국자거든요. 근데 졌어요.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하고 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전략을 좀 구사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김건희 특검법과 예. 관련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다. 다만 당과 상의를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좀 유보적인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있잖아요. 네. 이분이 아마 장희빈 같은 쇼를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관저에서 내보내 가지고 사저로 보내는 그런 쇼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워낙 뭐 음모론에 대가니까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폭로를 했네요. 그러니까 박불화죠, 박불화. 네, 본인 폭로 아닌 폭로를 했습니다. 해남 진도에 출마하는데 관심 끌려고 하는 거죠. 요새 그렇군요. 요새 사저로 보낸다는 게 그거 뭐 옛날에는 뭐 폐서인 해가지고 보내기도 했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저로 무슨 가면은 궁중암투 벌어지는 사저로 겁니까? 가면은 경호 문제부터 더 잡것들이 끼기가 더 좋아요. 쇼온다고 그러죠. 그건 쇼죠. 그건 말이 안 돼서 저 박지원 저 양반이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 요새 나이 먹어서 나이값 못하고 헛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본 게 3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박지원하고 또 한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예. 이분은 금태섭 신당이 수도권에서 30, 40도 간대. 예? 그건 말이 됩니까? 예. 또 이준석 신당도 한 30, 40석 될 거래요. 그 신당들 다 합치면은 그냥 제1당 되겠네요. 제1당 됐어요. 제가 보기엔 이준석 잘해야 한두 석입니다. 네, 또 나이값 못하는 사람 유승민. 이 사람도 헛소리 하대요. 예. 아니 한동훈 불출마를 했으면은 야 진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존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망했고 생뚱맞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출마 안 하냐 이거죠. 예? 그 말이 됩니까? 출마 안 함으로써 당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 영남 기득권 의원들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예.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그걸 이끌려면은 마중물이 돼야죠. 나 비대위원장부터 나 안 해. 네. 이게 마중물인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실망스럽고 생뚱맞다. 뭐 김건희 뭐에 대해서도 왜 특검을 찬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생물학적 나이 갖고 차별한다고 하지만은 좀 낡은 정치는 이제 물러가야 될 때 아닌가. 이번에도 늙은 오비들이 너무 많이 정치판에 와서 물을 좀 흐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긴급 뉴스로 나온 거 예. 보니까 그동안 마약 협의로 예. 이렇게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성균이 이렇게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나와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7일 오전 10시 10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이렇게 지금 부인도 그 유명한 그렇죠. 여배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량이 없어졌는데 112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10시 30분께 종로구 와령공원에서 이 차량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아마 번개탄 한 점이 발견됐다는 것을 보면은 번개탄을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48살인데 참 지금 어떻게 보면은 꽃을 피울 나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뭐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목소리가 아주 그 정감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고 저도 좋아하던 배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